순간 북한 체제를 찬양해 온 제 목소리가 정작 내 딸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김정은이 하사한 평양의 호화주택, 그 낙원 같은 집 욕조에서 제 딸이 피칠갑이 된 채 울부짖었습니다. 집안 곳곳엔 저를 노려보는 몰래카메라가 박혀 있었고, 나라의 보배인 줄 알았던 저는 화려한 수족관에 갇힌 늙은 인질일 뿐이었습니다. 한 평생을 외쳤던 거짓 낙원의 추악한 실체, 이제 피눈물로 고백하겠습니다. 2023년 겨울, 딸이 손목을 그었습니다. 원수님께 직접 받은 집에서요. 사위는 사라졌고 제 목소리가 딸을 죽였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딸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서연아, 엄마 왔다. 대답이 없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딸아이가 욕조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타일 바닥에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요.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연아,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딸아이 손목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피가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피를 멈춰야 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찾아 동염했습니다. 수건이 금세 빨갛게 물들었어요. 엄마, 딸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엄마, 기충이가 남편이 아니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충이가 남편이 아니라니? 3년 전에 결혼했잖아.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딸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날 죽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목소리가 딸을 죽였다고요? 저는 80살입니다. 그중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냈어요. 1971년 5월 18일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28살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국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서거를 울며 알렸고 김정일 장군님 서거도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핵실험 성공, 미사일 발사, 모든 중대 보도를 제 목소리로 전했어요. 2022년 4월 13일 원수님께서 직접 제게 이 집을 선물하셨습니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경루동 7호, 복층 구조의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이요. 춘희 동지, 꽃다운 처녀 시절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았소. 나라의 보배여.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사진까지 함께 찍으셨어요. 제 평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집 욕실에서 제 딸이 손목을 그었습니다. 엄마, 이 집도 감옥이었어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이라니? 이 집은 원수님께서 직접 선물하신 곳인데 저는 딸을 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목 그은 자국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거든요. 딸을 재운 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2가지 물건. 기충이 신분증과 결혼반지였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기충이 얼굴을 보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이 사위를 봤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거든요. 웃는 것도, 말투도, 딸을 대하는 태도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업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렇지 하면서요. 신분증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춘희 동지, 딸은 국가가 쓰겠소. 단 8글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딸을 국가가 쓴다니?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려명거리 82층 아파트가 보이더군요. 밤이라 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원수님께서 인민들을 위해 지으신 낙원이라고 했죠. 근데 왜 제 딸은 이 낙원 한복판에서 손목을 그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 옆에 앉아서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딸이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내일 방송국 가면 원고 맨 아래 줄 한번 봐요. 원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평생 읽어온 원고 있잖아요. 그거요. 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를 보라니? 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원고를 읽어왔는데 뭘 보라는 걸까요? 동이 텄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딸한테는 집에서 쉬어라 하고 나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딸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오늘 읽을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보도 원고였습니다. 저는 이미 현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 일이 있으면 제 목소리를 다시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원고를 펼쳤습니다.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원수님 현지 지도 소식, 농업 부문 성과, 남조선 괴뢰들 비난. 그런데 마지막 장, 맨 아래 줄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른다. 이건 제가 쓴 문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끼워 넣은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가족이 국가의 결정을 따른다니? 그때 이어폰으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춘희 동지, 그대로 읽으시오. 아니면 당신은 오늘부터 마이크 앞에 설 자격이 없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원고 밖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원고가 곧 진리였고 제 목소리는 그 진리를 전하는 도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누군가 제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거짓을 읽으라고. 방송 30초 전. 저는 원고를 다시 봤습니다. 그 문장을 지울까? 아니면 그냥 건너뛸까? 하지만 통제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한 글자라도 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셋, 둘, 하나.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기백 있는 목소리로요. 김정일 장군님께서 침투력이 좋다고 칭찬하셨던 그 목소리로요. 마지막 문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무섭더군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또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딸 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딸은 데려갔소. 국가 프로젝트에 쓰겠소. 춘희 동지는 계속 방송하시오. 그 순간 제 평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어디로 끌려간 걸까요? 딸이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데려갔다는 메모만 남기고요. 이 집 곳곳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원수님께 받은 선물이 감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로동 7호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남긴 흔적, 기충이가 숨겨둔 물건, 뭐라도요. 먼저 딸아이 방부터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상하더군요. 딸아이 물건들이 너무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누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것처럼요. 화장대 위에 딸이 쓰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어요. 빈 페이지만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중요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들을 뜯어간 겁니다. 대체 뭘 찾는 거야? 저는 딸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큰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이더군요. 밤이라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주체 사상탑에서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원수님께서 직접 경로동 7호 준공식에 오셨어요.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전체가 완공된 날이었죠. 원수님께서는 유공자들에게 집을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춘희 동지, 원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나한테 집을 주시는 건가? 이 집은 춘희 동지 것이오. 복층 구조였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2층에는 방 3개, 욕실만 2개였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대동강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요. 와, 저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여든 평생 이런 집은 처음 봤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이런 집은 최고위 간부나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춘희 동지, 꽃다운 처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았소. 나라의 보배여. 여든 고개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 시절의 기백과 열정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만방에 올려가고 있지 않소? 눈물이 났습니다. 제 평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원수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과 조국을 위해 원수님께서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딸 서연이와 사위 기충이까지 함께요. 사진 찍을 때 원수님께서 기충이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죠. 사위 동무도 잘생겼구먼. 장모님 잘 모시시오. 기충이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예, 원수님.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목숨 바쳐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경루동 7호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두부조림까지. 엄마, 이 집 정말 좋죠?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억지 웃음이었어요. 그래, 원수님 은혜지.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도 결혼했고 좋은 집도 얻었으니까요. 평생 마이크 앞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거실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거든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 환기구인가 싶었는데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정중앙을 향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에 바짝 붙였어요. 구멍 안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렌즈 같은 거였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설마 이게 카메라라고? 저는 집 안곳곳을 다시 살폈습니다. 부엌, 천장 모서리, 복도 전등 옆, 욕실 거울 뒤, 전부 작은 구멍들이 있었어요. 환기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마루 바닥이 무릎을 쿡쿡 찔렀습니다. 이 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나쁜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수족관이었던 거예요. 딸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 집도 감옥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딸이 손목을 그었는지, 왜 기충이가 사라졌는지, 왜 제가 원고에 없는 문장을 읽어야 했는지. 우리는 나라의 보배가 아니었습니다. 인질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크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춘희야. 옆집 김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얼른 안으로 들어왔어요. 춘희야,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아니에요, 언니. 아무 일도. 거짓말 마. 어제 서연이 우는 소리 들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왔더라. 너희 사위 태우고 갔던데.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희야, 우린 다 알아. 이 집이 어떤 곳인지. 경루동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특별관리 대상이야. 말은 못해도 우린 서로 알고 있어. 특별관리? 유공자들한테 집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철저하게 감시하려는 거지. 공로자들이 혹시라도 이상한 말 하거나 행동하면 바로 알 수 있게. 아주머니가 천장을 힐끗 쳐다봤어요. 벽에 구멍 있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작년에 우리 집 배관 고치러 온 기술자가 실수로 카메라 하나 건드렸거든. 그날 저녁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난리 쳤어. 국가 재산 훼손이라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전부 다 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조심해. 특히 너는 방송 사람이잖아. 너 하나 잘못되면 딸도
사위도 다 끌려가. 아주머니가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춘희야, 나도 평생 당을 믿고 살았어. 근데 요즘은 모르겠더라.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여명거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82층 아파트, 70층 아파트, 전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원수님께서 만드신 인민의 낙원이라고 하죠. 북한 최고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 낙원 안에서 딸들은 손목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서거를 울며 알렸고, 김정일 장군님 서거도 온 나라에 전했어요. 핵실험 성공도, 미사일 발사도 전부 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제가 외쳤던 구호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 목이 쉬도록 외쳤던 말들이에요. 제국주의 놈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그 모든 말들을 저는 진심으로 읽었어요. 저는 체제를 믿었거든요. 당을 믿었고 조국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국이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원수님은 저를 나라의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런 뜻이었습니까? 보배니까 유리관에 가둬놓고 구경하는 겁니까? 저는 벽에 카메라를 봤습니다.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금도 저를 보고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도 말하면 딸에게 해가 갈까 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국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확성기였어요. 죄수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고 외치는 확성기. 그리고 저는 평생 그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딸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샴푸 냄새. 베개 밑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딸의 필체였어요. 엄마, 기충 오빠는 감시자예요. 근데 최근 들어 이상해요. 저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믿어도 될까요? 엄마, 무서워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너를 찾아낼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원수님과 맞설 수 있을까요? 딸을 찾아야 합니다. 사위 기충이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딸의 진짜 남편은 따로 있었고 기충이는 감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거죠. 도대체 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니, 평소처럼 보이게 출근했어요. 딸이 사라진 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선중앙방송까지 가는 15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을 어떻게 찾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지? 보위부에 신고하면, 아니, 그럼 더 위험해질 거야.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오늘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원수님 현지 지도 소식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협동농장 방문 뉴스였죠. 춘희 동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보도국장 리일성 동무였어요. 55살쯤 됐을 겁니다. 전형적인 당 간부 얼굴이죠. 무표정하고 눈빛이 차갑고. 예, 국장 동무. 어제 방송 잘 봤소. 마지막 문장, 정확하게 읽더군. 마지막 문장.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 문장이요. 그래, 원고는 고탕의 의지요. 춘희 동무는 그걸 잘 알고 있으니 평생을 자리 지킨 거 아니겠소? 국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집안일은 어떻소? 잘 정리됐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안일이라니? 딸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별일 없습니다. 그래, 별일 없으면 됐소. 춘희 동무 같은 나라의 보배는 방송에만 집중하면 돼.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국장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국장 뒷모습을 봤어요. 국가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딸을 국가가 데려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평생 충성했는데 딸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후배 아나운서 윤미라가 다가왔습니다. 35살쯤 된 친구예요. 제가 직접 가르쳤죠. 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윤미라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너 혹시 기충이 어디 있는지 아니? 기충 씨요? 선생님 사위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윤미라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선생님, 기충 씨가 무역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그렇다던데.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무역회사라고만 들었지 회사 이름도 위치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말이죠. 모르겠네. 윤미라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해요. 방송국 분위기가. 뭐가? 최근에 아나운서 몇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혜숙 선배님도, 박철수 선배님도 다들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졌다고? 예.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도 함께 이사 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윤미라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선생님, 소문이 있어요. 방송국 사람들 중에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따로 관리한다고. 생각이 이상하다니? 외국 방송 듣거나 남조선 영화 본다거나 아니면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거나.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 서연이가 최고위층 행사 동시 통역을 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외국 사람들 말을 매일 듣는 자리였죠. 혹시 그게 문제가 된 걸까?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평소처럼 분장을 하고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친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제 평양 외곽 청산협동 농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평생 수만 번 반복한 그 목소리. 기백 있고 힘차고 당당한 목소리.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80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지친 눈빛. 너는 누구냐? 거울 속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책임방송원 리춘이, 나라의 보배, 혁명의 마이크, 아니면 그냥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늙은 여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저는 얼른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춘희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딸 서연이 목소리였거든요. 거울로 봤습니다.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아니라 서연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였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저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언니 친구예요. 서연이를 아시오? 네, 알아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서연이 언니가 부탁했어요. 꼭 전해드리래요. 서연이가 어디 있어? 우리 딸 어디 있어? 쉿, 선생님. 여기서는 조용히 하셔야 해요. 그 종이 읽어보시고 조심하세요. 여자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딸은 메모에 자신은 괜찮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기충의 짐을 먼저 찾아보라고 남겼습니다. 엄마를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도 함께였어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근데 엄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어요. 기충이 짐을 찾아봐야 했거든요. 경루동 7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카메라가 신경 쓰였어요.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외투를 벗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살짝 기충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충이 방은 딸 서연이 방 옆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침대 밑을 봤습니다.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딸 서연이가 어떤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기충이가 아니었어요. 더 젊고 더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혁과 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 누구죠?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가 해외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배경에 한자로 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민혁이라는 남자가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 상대방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공문서 같은 게 몇 장 있었는데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보위부 도장이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딸의 이름과 나이, 통역 일을 맡고 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딸의 남편이 해외에서 사라진 뒤 국가가 강제로 이혼 처리했다는 문장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감시를 붙이기 위해 배우자라는 이름의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며칠 전 딸이 중국 쪽에서 누군가와 접촉하려 했으니 즉시 격리 조치를 하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가 12월 16일이었습니다. 딸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까? 탈북한 남편이 딸한테 연락했다고? 그래서 딸을 데려간 거였군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도 원래 자리에 넣어놨어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도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누워서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제 표정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진짜 남편 민혁이는 살아있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딸한테 연락했습니다. 기충이는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알면서도 입 다물고 살았던 겁니다. 왜요? 절 지키려고요. 제가 알면 위험해질까 봐요. 그리고 어제 딸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위부가 딸을 데려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저는 뭘 한 걸까요? 조국의 목소리라고 자부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원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바쳤어요. 근데 그 조국이 제 딸을 감시했습니다. 딸의 진짜 남편을 쫓아내고 가짜 남편을 들여보내 3년 동안 감시했어요. 그리고 딸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받았다는 이유로 납치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조국입니까?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거든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때 진짜 쫄보였거든요. 쫄보 왕쫄보. 경매는 어쨌든 싸게 산다를 딸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민혁이라는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딸의 진짜 남편.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는 그 사람을요. 평생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마이크를 내려놓은 지금 딸은 어디에 있을까요? 딸의 친구 최미선이 USB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딸의 진짜 남편 민혁이 보낸 영상이 들어있었어요. 탈북한 민혁이 딸을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유산된 손자를요. 다음 날 저는 최미선이라는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만난 그 친구요. 딸 서연이 친구라고 했죠. 그 친구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 사는지 몰랐거든요. 방송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최미선이 방송국 사람인가 싶어서요. 근데 안 보이더군요. 선생님, 혼자 드세요? 윤미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혼자 먹고 있었어. 선생님, 어제 사위분 찾으셨어요?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윤미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미선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어제 화장실에서 선생님이랑 만난 거 봤어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 그 친구 아니? 예, 같은 동네 살아요. 서연이 언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우리 딸 어디 있는지 아니? 윤미라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느라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최미선 언니 부를게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위험해요. 너희 집? 예,
창광거리 15호 3층이에요. 저녁 7시에 윤미라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저녁 7시, 저는 창광거리로 갔습니다. 창광거리는 평양에서도 좋은 동네였어요. 1980년대에 김일성 주석님께서 방송 관계자들을 위해 지으신 아파트 단지였죠. 저도 경루동 7호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15호 3층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윤미라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경루동 7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 근데 따뜻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거실에 최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미선이 차를 내왔어요. 선생님, 서연이 언니 걱정 많이 하시죠? 당연하지. 우리 딸 어디 있소? 알고 있소? 최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근데 강동구역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보위부 격리시설이 거기 있거든요. 격리시설? 예, 탈북자 가족들이나 사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일단 거기 보내요. 조사받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서연이 언니가 전 남편한테서 연락 받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전 남편, 민혁이라는 사람? 예, 민혁 오빠요. 최미선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연이 언니가 제게 맡겼어요. 선생님께 드리라고. 이게 뭐요? 민혁 오빠가 서연이 언니한테 보낸 영상이래요. 보세요. 윤미라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에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기충이보다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민혁이야. 잘 지내고 있니?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딸의 진짜 남편이구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딸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3년 동안 연락 못해서. 근데 나 살아있어. 민혁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2020년 5월 베이징 행사 갔을 때 기억나지? 나 그때 도망쳤어. 중국 대사관으로 갔어.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중국에 있어. 한국. 이 사람이 한국까지 갔다 왔다고? 민혁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 매일 내 생각했어. 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는 괜찮으실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 연락하면 너한테 위험이 갈까봐.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 정말 딸을 사랑했구나. 서연아, 너도 나올 수 있어.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 브로커랑 연락했어. 중국 쪽에 사람들도 있어. 1월 중에 국경 쪽으로만 오면 내가 데리러 갈게. 두만강 건너편에서 기다릴게. 1월. 지금이 12월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민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나오시면 좋겠어. 장모님, 제가 서연이 혼자 두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 속에서 민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를 향해 절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질 겁니다. 서연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지킬게요. 꼭 만나요. 제가 꼭 데리러 갈게요. 민혁이 울었습니다. 30대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나 기다리고 있어. 곧 만나자.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윤미라와 최미선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딸의 진짜 남편이었구나. 3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에서 딸을 그리워하며 산 사람. 이제 딸을 데리러 온다는 사람. 선생님, 최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 언니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탈북하게 됐어요. 베이징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도와줬대요. 왜 탈북을 했소? 여기서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최미선이 한숨 쉬었습니다. 민혁 오빠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셨어요. 2019년에. 이유도 모르게. 그 뒤로 민혁 오빠 가족들이 전부 감시받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두려웠대요. 자기도 언젠간 끌려갈 거라고. 그럼 딸은 왜 딸을 두고 갔소? 최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 언니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신? 예, 3개월쯤 됐었나. 민혁 오빠가 탈북하기 직전이었어요. 오빠는 서연이 언니한테 말 못했대요. 언니 임신한 거 알면 못 떠날 것 같아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었다고요? 그럼 저는 할머니가 될 뻔했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딸이 아기는? 최미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산했어요. 민혁 오빠 탈북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한 달 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남자애였어요. 여자애였어요? 남자아이였대요. 서연이 언니가 병원에서 혼자 그걸 겪었어요.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에요. 손자였습니다. 제 손자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딸이 혼자 아기를 잃었는데 엄마는 옆에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최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괴로워하실까 봐요. 그리고 선생님 경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요. 경력이 뭐가 중요해? 내 손자가 죽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미라가 쉿하고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옆집에서 들릴까 봐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털썩 앉아버렸어요. 윤미라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최미선도 옆에 앉았어요. 그 뒤로 보위부에서 서연이 언니 감시하기 시작했고 기충이라는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3년 동안 서연이 언니는 매일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가짜 남편이랑 밥 먹고 가짜 남편이랑 대화하고 가짜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면서 저는 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잃고 아기 잃고 3년 동안 감시 속에서 산 제 딸.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틴 제 딸. 선생님, 서연이 언니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안 무너지고 버텼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윤미라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딸이 혼자 그 고통을 견뎠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남편은 탈북했고 아이는 잃었고 가짜 남편과 살아야 했고 그걸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선생님, 근데 희망은 있어요. 최미선이 말했습니다. 민혁 오빠가 진짜로 준비하고 있어요. 브로커도 있고 루트도 있대요. 1월에 국경 쪽으로만 가면 데리러 온다고. 국경. 두만강?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서연이 언니가 지금 강동구역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해야 해요. 어떻게? 선생님이 보위부 가서 보증을 서시면 돼요. 딸이 탈북 같은 거 안 한다고. 선생님이 책임진다고. 내가? 예. 선생님은 52년 경력 책임 방송원이잖아요. 원수님께서 직접 집까지 선물하신 분이시고 그 정도면 보위부도 선생님 말을 들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위부에 가서 딸을 보증한다. 그럼 딸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딸이 정말로 탈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최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죠. 뭐라고? 선생님이 보증을 서시면 서연이 언니가 탈북하면 선생님이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윤미라가 대신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언니 구하려면 선생님도 함께 나가셔야 해요. 북한을 떠나셔야 한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을 떠난다. 제가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52년을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그럴 수 없소. 왜요? 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책임방송원이요. 나라의 보배라고 하셨소. 내가 어떻게 조국을 배신해? 최미선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 조국이 선생님을 먼저 배신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을 감시하고 손자를 잃게 하고 가짜 사위를 들여보냈잖아요. 그게 조국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선이 다시 USB를 저한테 건넸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람이 딸을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1월 중에. 근데 딸은 지금 강동구역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탈북하면 저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저도 함께 떠나야 한다는 건데 차를 몰고 가다가 창관거리를 지나쳤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에요. 저 15호 3층, 오늘 윤미란의 집에서 민혁 영상을 봤죠. 그 옆 12호 2층은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2년까지 37년을 저기서 살았어요. 딸 서연이도 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12호를 봤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겠죠. 1985년 제가 처음 저 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죠. 역사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했지만 딸을 참 사랑했어요. 여보, 이 집 좋네. 방도 2개고 부엌도 넓고.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서연이가 여기서 크면 되겠어. 그때 딸은 갓난아기였어요. 제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었죠. 근데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어요. 80살에. 딸 서연이가 25살 때였죠. 남편이 죽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춘희야, 서연이 잘 부탁해. 저 애 혼자 두지 마.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근데 지금 저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경루동 7호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딸이 없으니까 더 허전하더군요. 이 집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원수님께서 주셨으니까 받은 겁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거실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밤이라 불빛만 반짝반짝했어요. 여명거리 아파트들도 보였고요. 저는 52년 동안 이 도시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제 조국, 1943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1971년부터 방송원이 됐고 52년을 마이크 앞에서 보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원수님, 3대를 모셨어요. 근데 이 조국이 제 딸을 가뒀습니다. 제 손자를 죽게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USB를 다시 봤어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연아, 너도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국이 이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민혁 아버지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고 민혁은 두려움에 탈북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나오시면 좋겠어.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민혁이 절하는 장면에서요. 이 사람이 저한테 절하고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사위가.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딸을 선택하면 조국을 버려야 합니다. 평생을 산 이 땅을, 52년 일한 방송국을, 남편 묘소를, 조국을 선택하면 딸을 잃습니다. 손자를 이미 잃었는데 딸마저 잃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카메라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딸 방으로 갔습니다. 딸 침대에 앉았어요. 베개를 안았습니다. 딸 냄새가 났어요. 서연아.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창관거리 12호에서 제가 딸을 안고 재우던 밤들. 곤지곤지, 잼잼, 짝짝꿍.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딸이 웃으며 잠들었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기억납니다. 빨간 목도리 메고, 가방 메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던 모습.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을 때,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 성적이 좋아서 갈 수 있었어요. 딸이 민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2018년이었나,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하면서 수줍게 웃던 모습. 딸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조국보다 소중한 순간들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서 거실 창가에 섰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더군요. 평양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52년 동안 봤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마다. 근데 이제는 이 풍경이 두려웠어요. 아름다운 도시 뒤에 숨겨진 감옥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국은 땅이 아닙니다.
조국은 깃발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체제도 아닙니다. 조국은 사람입니다. 제게 조국은 딸 서연이었어요. 남편 박철수였고 친구 김아주머니였고 후배 윤미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제 손자였어요. 유산된 그 아기도 제 조국이었습니다. 평양은 그냥 땅일 뿐이었습니다. 보위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보위부로 갑니다. 딸을 빼내기 위해서요. 보증을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민혁이 딸을 팔려고 했다는 녹음을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위부에 가기로요. 딸을 보증하겠다고, 딸이 탈북 같은 거 안 한다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려고요. 조선중앙방송에 출근해서 보도국장한테 말했습니다. 국장 동무, 오늘 오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조퇴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오? 딸 일 때문에. 국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가보시오. 딸 일이 제일 중요하지. 오후 2시, 저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보위부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어요. 큰 회색 건물이었죠.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위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신분증.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리춘희 동무, 방송원. 예, 맞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경비원이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하더니 돌아왔어요. 들어가십시오. 3층 심사과로 가시면 됩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사과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찾았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춘희 동무,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심사과장 최명철이오. 춘희 동무를 잘 알고 있소. 52년 경력 책임 방송원, 노력영웅 칭호까지 받으신 분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는 왜 오셨소? 딸 서연이 때문에 왔습니다. 최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소. 리서연 동무, 현재 강동구역 격리시설에 있소. 제가 보증을 서고 싶습니다. 보증? 예, 우리 딸이 탈북 같은 거 안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딸을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최명철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리서연 동무는 탈북자 김민혁의 전 배우자요. 그리고 최근에 김민혁으로부터 외부 접촉을 시도받았소. 이건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요. 외부 접촉이라고 해도 딸이 원한 게 아닙니다. 민혁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소.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요. 리서연 동무가 김민혁과 공모했는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모. 무슨 공모요? 최명철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춘희 동무, 김민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딸의 전 남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만 아시오? 예. 최명철이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거 보시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첫 페이지. 민혁의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국 신분증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남쪽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뭘 하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최명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민혁이 어떤 남자들이랑 악수하는 사진, 민혁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진. 김민혁은 현재 한국의 탈북자 브로커 조직과 연결되어 있소. 이 조직은 북한 주민들을 중국으로 유인해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조직이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있소. 탈북자들의 가족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는 나 살아있어. 너도 나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경 쪽에서 브로커들이 기다린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이 국경 넘으면 붙잡아서 돈 뜯어내거나 인신매매하거나 남한으로 넘기면서 수수료 받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최명철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김민혁이 받은 돈 내역이요. 탈북자 한 명당 $5,000에서 $10,000.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 12건이요. 서류에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요. 최명철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USB로 봤던 그 사람, 딸의 전 남편 목소리였어요.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혁은 다른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장모, 그러니까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조선중앙방송 리춘이라며 그 집 정보를 팔면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한국 언론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일 거라고요. 상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진짜 데려올 거냐고요. 민혁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일단 국경까지 나오게 한 뒤 브로커들한테 넘기면 된다고요. 직접 데려갈 필요는 없다고요. 중요한 건 장모 리춘이라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던 거 아느냐는 질문에 민혁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아이였다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자기 혼자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북한에 두고 와야 한다고요. 아기도 없어졌으니 미련 없다고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녹음은 중국 공안이 김민혁을 감청해서 얻은 거요.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줬소. 최명철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춘희 동무, 김민혁은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오. 돈을 위해 딸을 이용하려는 인간 쓰레기요. 그리고 춘희 동무까지 이용하려고 한 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혁이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떠난 거였나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딸을 다시 유인하는 건 브로커 조직 때문이고, 그럼 딸한테 보낸 영상은? 연기요. 김민혁은 배우처럼 울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요. 그래야 가족들이 속아 넘어오니까. 화면 속에서 우는 건 쉽죠. 진짜 눈물이 아니라도. 최명철이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춘희 동무, 그래도 딸을 보증하시겠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김민혁 말을 믿고 탈북을 시도하면 춘희 동무도 같이 책임져야 하오. 그러면 52년 경력이 다 날아가는 거요. 노려경웅 칭호도, 경루동 7호도 전부 다. 딸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조사 끝나면 나올 거요. 한 달쯤.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딸이 김민혁과 공모했는지 여부니까. 만약 딸이 순진하게 속은 거라면 교육 과정만 거치면 돼요. 딸은 공모 안 했습니다. 그냥 편지 받았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 않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소. 그런데 춘희 동무. 예? 김민혁이 보낸 USB 갖고 계시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소. 최미선이라는 사람이 춘희 동무한테 USB 전달한 거. 윤미란의 집에서 영상 본 거. 다 알고 있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USB 제출하십시오. 증거물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보이부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배신자였습니다. 딸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딸을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요. 저까지요. 서연이는 북한에 두고 와야지. 아기도 없어졌으니 미련 없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돈을 벌려고 딸을 유인한 남자. 자기 아기가 죽은 걸 미련 없다고 말하는 인간.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민혁한테요.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인간한테요. 근데 동시에 보위부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USB를 받은 것도 윤미란의 집에 간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건가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민혁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보위부는 저를 감시하고 있고 딸은 격리시설에 갇혀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루동 7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충이었어요. 사라졌던 사위 기충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충이 저를 봤습니다.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어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왜 여기 있소?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기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람이 배신자라는 거 알게 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위부에서 들었소. 당신이 알려준 거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보위부에서 저한테도 브리핑했거든요. 기충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목시계였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시계를 제게 건넸습니다. 뒤집어 보니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내 아들에게라는 글씨와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어 붙었습니다. 1983년 4월 12일. 기충이 들고 온 그 물건은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기충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계 한 개를 제게 건넸어요. 제가 40년 전에 아기 목에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사위 기충이는 제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1983년 4월 12일. 그날 저는 40 무렵이었습니다. 미혼모였어요. 아직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죠. 방송원으로 살던 중이었습니다. 국립연극단에서 단역으로 일하면서 어느 날 임신한 걸 알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같은 연극단 선배였습니다. 유부남이었어요. 제가 순진했죠.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임신 사실을 말하자마자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너 혼자 처리해. 나한테 말하지 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1983년 1월 5일.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저는 연극단에서 쫓겨날 거였어요. 당시 북한은 더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키우다가 아기를 버렸습니다. 평양 외곽 고아원 앞에요. 4월 12일 새벽이었습니다. 아기 옷에 이름표를 꿰맸어요. 춘희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날짜를.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누가 뜯어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손목시계를 뒤집어 송곳으로 글씨를 긁었습니다. 83년 4월 12일. 그리고 춘희. 그 시계는 목걸이에 걸어 아기에게 걸어줬어요. 누가 옷을 갈아입혀도, 누가 이름표를 뜯어도 그건 남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기를 고아원 문 앞에 놓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바로 그날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그 애였구나. 저는 기충을 봤습니다. 기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버린 아들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알았소? 기충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쯤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다고 했어요. 그때 자기 이름표 사진이 남아 있었답니다. 춘희의 아들이라는 이름표와 날짜가 적혀 있었대요. 1983년 4월 12일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춘희라는 이름과 그 시기에 미혼모였을 만한 사람을 추적했대요. 평양 연극단 기록을 뒤지다가 니춘이라는 이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요? 아니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조선중앙방송 리춘이가 혹시 저를 버린 그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죠. 기충이 시계를 다시 받아 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15살 때 원장님이 내 어머니가 너를 버릴 때 목에 걸어줬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목걸이였는데 나중에 시계줄로 만든 거래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 작은 목걸이. 제가 아기 목에 걸어줬던.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널 버렸는데. 기충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미혼모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키웠다면 어머니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보위부에 자원했습니다. 서연이 누나 감시 임무에. 그게 3년 전? 예, 2020년 말에 김민혁이 탈북했고 보위부에서 서연이 누나 감시 담당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지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목상 결혼이었고 방은 따로 썼습니다. 단지 감시를 위한 위장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날 보기 위해서 온 거였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기충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제게 밥 차려주시고, 기충아, 잘 먹어라 하시고, 겨울에 내복 챙겨주시고, 고아원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누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남편으로 대해줬어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누나는 아침마다 제게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봤고, 저녁엔 오늘 힘들었죠? 라고 말해줬어요. 기충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누나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위부가 준 임무였으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누나를 지키고 싶어졌어요. 어머니도요. 그래서 사라진 거요? 딸이 민혁한테서 연락받았을 때, 예, 보위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근데 보고하면 누나가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미뤘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보위부가 너를 찾아온 거구나. 예, 결국 들켰어요. 제가 보고를 안 한 게 기충이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난 3일 동안 보위부 조사를 받았어요. 왜 보고를 안 했냐, 가족에게 정이 들었냐, 임무를 배신했냐. 전부 사실이에요. 저는 임무를 배신했습니다. 그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원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해요. 근데 최명철 과장이 거래를 제안했어요. 거래? 제가 어머님을 설득하면 용서해주겠대요. 딸 서연이를 포기하라고. 저는 기충을 받습니다. 날 설득하러 온 거요? 아니요. 기충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말하러 왔어요. 누나를 구하라고. 뭐라고? 어머님, 민혁은 배신자 맞아요. 녹음 들으셨죠? 그 인간은 누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봤어요. 그걸 알면서 왜 딸을 구하라고 해? 기충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쓰레기지만 누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북한에 있으면 평생 감시받고 살아야 하거든요.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탈북은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길을 만들었어요. 뭐? 기충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두만강 국경 지역 경비 일정표예요. 제가 보위부 내부 자료를 빼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국경 초소 위치, 경비 교대 시간, 순찰 루트가 전부 나와 있었어요. 1월 20일 새벽 3시. 이 시간에 이 지점은 경비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15분 동안 빈틈이 생겨요. 그럼 이 지점으로 가면 두만강을 건널 수 있어요. 강은 얕아요. 1월이라 얼어있을 수도 있고요. 건너편에 기충이 멈췄습니다. 건너편에 누가 있소? 조선족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연락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넌 보위부 사람 아니었소? 저는 어머님 아들이에요. 기충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내 엄마는 어디 있을까 생각했어요. 내 엄마는 날 왜 버렸을까 원망도 했고요. 미안해. 근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혼자였구나. 남편 돌아가시고 딸만 키우면서 52년 동안 마이크 앞에서 혼자 버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저를 버린 어머니지만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기충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누나랑 같이 나가세요. 1월 20일에 제가 만든 길로. 저는 여기 남아요. 제가 남아서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보위부가 어머님들 도망간 걸 늦게 알게 하려면 누군가 여기서 거짓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넌 어떻게 돼? 정치범 수용소에 가겠죠. 아니면 총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어머님, 저는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3년은 가족이 있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기충아, 제발 어머님, 누나 구해주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기충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제 아들. 제가 버린 아들. 근데 지금 저를 구하려는 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기충은 저한테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1월 20일 새벽 3시에 경루동 7호를 나가는 법, 평양역으로 가는 법, 거기서 함경도행 기차를 타는 법, 두만강 국경까지 가는 법. 누나는 제가 강동구역에서 빼낼게요. 1월 19일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보위부 내부 사람이니까. 기충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국경 지점이에요. 건너편에 중국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민혁은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연락 오면 무시하세요. 진짜 목표는 한국이에요. 한국 가면 자유예요.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 그리고 두만강까지. 제가 평생 동안 산 조국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할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딸을 위해서라도. 기충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늦게 기충이 떠나기 전에 저는 물었습니다. 기충아, 넌 후회 안 하니? 날 만난 걸. 기충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년이었어요. 고마워.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제게 엄마를 주셔서. 기충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기충이 떠나는 걸 봤어요. 제가 40년 전에 버린 아들이 지금은 저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탈출하는 날입니다. 기충이 만든 길로 딸과 함께 평양을 떠납니다. 여든 평생 살았던 이 땅을요. 마지막으로 방송국에 가서 원고를 읽습니다. 이번엔 제 진짜 목소리로요. 그 일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탈출 날짜만 기다렸어요. 2024년 1월 19일. 딸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조사만 받았어요.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민혁 오빠 편지 받아서 엄마한테 피해 끼쳤죠?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서연아, 민혁이라는 사람 알고 있니? 그 사람이 배신자라는 거.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위부에서 들었어요. 녹음도 들려줬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민혁 오빠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바보 같죠? 3년 동안 그 사람 기다렸는데. 아니야. 넌 사랑한 거야. 사랑은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여기서 나가자. 딸이 저를 봤습니다.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북한을 떠나는 거야. 탈북.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탈북을. 기충이가 길을 만들어줬어. 기충 오빠가요? 저는 딸한테 전부 설명했습니다. 기충이 제 친아들이라는 것. 40년 전에 제가 버린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하려고 탈출 계획을 짰다는 것.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충 오빠가 엄마 아들? 그래, 맞아. 그럼 내 오빠? 내 오빠야. 딸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오빠랑 같이 살았는데 몰랐어요. 오빠는 널 지키려고 했어. 감시자였지만 나중엔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 탈북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서연아. 엄청 위험해.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근데 여기 있으면 넌 평생 감시받고 살아야 해.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는 52년 동안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평생을 여기서 사셨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평생 이 땅을 위해 목소리를 냈단다. 근데 이 땅은 엄마를 위해 뭘 해줬니? 너를 감시하고 가짜 사위를 들여보내고 내 아기를 죽게 했어. 그게 조국이냐? 조국은 땅이 아니야. 조국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조국은 너야, 서연아. 너만 있으면 어디든 조국이야.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같이 가요. 우리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1월 20일 새벽 3시, 경루동 7호를 나가서 평양역으로, 첫 차를 타고 함경도로, 그리고 두만강 국경까지. 엄마, 그런데 보위부가 알아채지 않을까요? 기충이가 시간을 벌어줄 거야. 우리가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주기로 했어. 어떻게요? 우리 대화 녹음한 걸 틀어놓는다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기충이가 알아서 하겠지.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충이는 우리를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남는다고 했어요. 보위부에 붙잡힐 거라고. 딸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나 때문에. 서연아, 오빠는 우리를 지키고 싶어서 한 거야. 그게 오빠 선택이야. 1월 20일 새벽. 저는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딸도 일어나 있었어요.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씩만. 저는 옷장에서 분홍색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입던 옷이에요. 이거 가져갈까?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거 두고 가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분홍 저고리를 옷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52년 동안 입었던 옷. 이제는 안녕이네요. 새벽 2시 30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불빛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와 길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거리는 조용했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평양역 방향으로. 40분쯤 걸렸을까요? 평양역이 보였습니다. 아침 첫 차는 5시였습니다. 우리는 대합실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대합실에 난방이 안 됐거든요. 딸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감시받으며 살고 있을까? 저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을까? 한 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50대쯤 됐을 겁니다. 큰 보따리를 안고 있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청진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청진이요. 장사하러 가는 길이에요. 장마당에서 옷 팔아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안 가면 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함경도행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청진까지 2사람 표였어요. 기차에 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맨 뒷칸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습니다. 평양역이 작아졌어요. 여명거리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주체사 상탑도 보였고요. 대동강도 보였습니다. 제가 여든 평생 동안 살았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 묘소도 못 가봤습니다.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52년 일한 방송국도 마지막 방송도 못했습니다. 근데 선택해야 했어요.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저는 딸을 선택했습니다. 기차는 8시간을 달렸습니다. 오후 1시쯤 청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국경마을까지. 오후 5시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몇 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외곽으로 갔어요. 기충이가 말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숨었어요. 추웠습니다. 1월 북한 국경은 정말 추웠어요.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건너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이제 가자. 우리는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기충이 말한 대로였어요. 하얀 얼음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딸이 작게 말하며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어요. 중국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 빨리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외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가자. 뛰면 안 돼. 얼음이 깨질 수 있어. 네, 엄마.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둑이 가팔랐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딸이 발을 헛디뎠어요. 엄마,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얼음 위에 섰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신발 밑창으로 얼음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서웠습니다. 80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얼음이 깨지면 차가운 물에 빠질 겁니다. 80 넘은 몸으로 그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엄마, 무서워요. 딸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제 손도 떨렸고요. 나도 무서워. 근데 가야 해. 우리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 위를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드득. 얼음이 깨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10m를 갔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린 할 수 있어. 20m를 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추워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30m를 갔습니다. 강폭이 50m쯤 됐을까요?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시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둑 위에 2명의 군인이 서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시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빨리요. 건너편에서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뛰세요, 빨리.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뛰자. 우리는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뛰었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쩍쩍쩍.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멈춰라.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귀가 멍했습니다. 머리 위로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알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계속 뛰어. 탕, 탕.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더 크게 났습니다. 발밑 얼음에 금이 더 많이 갔어요. 40m, 45m.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님, 손.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서연이. 딸도 목사님이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빨리, 차로. 목사님이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우리는 목사님 차로 뛰어갔습니다. 숲길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어요. 타세요.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목사님이 운전석에 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순찰대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중국 땅이니까요. 차는 숲길을 달렸습니다. 덜컹덜컹했어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두만강이 멀어져 갔어요. 저 강 너머에 제가 80평생 동안 살았던 조국이 있었습니다. 평양도, 대동강도, 경루동 7호도, 조선중앙방송도, 남편 묘소도 전부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목소리를 냈던 나라. 이제는 안녕입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충아, 고마워. 내가 만들어준 길로 엄마가 나왔어. 너는 어떻게 되니? 국경을 넘으면 정말 자유일까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지나 드디어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80살에 처음 맞이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충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2024년 3월 15일 한국 서울.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에서 2달 가까이 지냈다가요. 목사님 댁 작은 방에서요.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딸이랑 둘이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밥도 몰래 먹고 화장실도 조용히 가고요. 목사님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남짓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중국 연길은 아직 추웠는데 한국은 봄이 와 있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든 평생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거든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국장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밤이면 어두웠는데 여기는 환했어요. 천장에 큰 전광판들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경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기도 달랐어요. 무거운 긴장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봐요. 딸이 편의점을 가리켰습니다. 공항 안에 가게가 있었어요. 음료수, 과자, 빵이 가득했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뺨을 타고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카메라가 있긴 했지만 그 카메라는 저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위부도 없었고 원고도 없었고 검열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첫날 방을 배정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옷장이 있었어요. 제 방이었습니다. 여든 평생 처음으로 카메라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반짝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이불로 입을 막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이었어요. 하나원에서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다른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원수님이 아니라 대통령이고요. 선생님이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수령님 만 20강이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여기선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딸은 빨리 배웠습니다. 35이니까 젊어서 빠르더군요. 엄마, 여기 편의점이 24시간 여는데요. 밤에도 물건 살 수 있대요. 정말? 그리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엄마, 조선중앙방송도 볼 수 있대요. 저는 노트북으로 조선중앙방송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후배 아나운서가 나왔어요. 윤미라였습니다. 친애하는 원수님께서. 윤미라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52년 동안 했던 그 일을요.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기백 있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라야, 잘 지내니? 아직도 카메라 앞에 앉아 있구나. 아직도 원고를 읽고 있구나. 은행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로 돈을 쓸 수 있다니요. 북한에서는 현금만 썼는데 말이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복잡했어요. 노선이 10개도 넘었습니다. 평양에는 지하철이 2개 노선밖에 없었거든요. 휴대폰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전화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 보고 지도 보고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여든 평생 동안 평양에서 살았던 제가 갑자기 서울에서 산다는 게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길도, 사람들도, 말투도요. 근데 적응했습니다. 딸이 도와줬습니다. 저보다 빨리 배웠거든요. 6월이 됐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는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이었어요. 2층짜리 빌라. 경루동 7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근데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집이었거든요. 딸은 취직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평양에서 살았고 52년을 방송원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쓸모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춘희 씨, 증언 부탁드립니다. 증언이요? 네. 북한 방송 체계에 대해서요. 리춘희 씨는 52년 경력 책임 방송원이시잖아요. 귀중한 정보입니다. 저는 통일부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방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원고가 어디서 오는지, 검열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리춘희 씨.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52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증언 대회였어요.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춘희 씨, 무대에 올라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52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서셨잖아요. 그건 달랐습니다. 그때는 원고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 말을 해야 하잖아요. 제 생각을, 제 감정을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리춘희 씨. 원고 없이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엄마 이야기해줘요.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북한에 아직 계신 분들도 들어야 하고요.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더웠습니다. 8월 한낮 햇살이 뜨거웠거든요. 땀이 났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잡았던 그 마이크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원고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는데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 카메라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경루동 7호에 있던 그 카메라와 달랐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광장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리춘희입니다. 조선중앙방송 전 책임 방송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박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박수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언제 치고, 얼마나 치고,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박수는 달랐습니다. 자발적인 박수였어요. 저는 52년 동안 북한에서 방송원으로 일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원수님, 3대를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제 딸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조국이 제 딸을 가뒀습니다. 가짜 남편을 들여보내서 3년 동안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고 있었어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버린 아들입니다. 미혼모였거든요. 당시 북한에서는 미혼모가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달 된 아기를 고아원 문 앞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들이 40년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위부 감시자로요. 저희 딸을 감시하는 임무를 받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북한에 남고 저와 딸을 살려줬습니다. 탈출 경로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벌어주고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그 아들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아들이 준 선물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기충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말한다. 엄마는 자유야. 내가 준 자유 속에서 살고 있어. 넌 엄마를 버리지 않았어. 엄마가 널 버렸는데도 넌 엄마를 버리지 않았어. 광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52년 동안 여러분께 거짓을 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고, 인민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여기, 남쪽에. 원고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감시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어떤 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 오빠도 들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저는 울었습니다. 딸 품에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북한 책임방송원 리춘희 씨가 오늘 광복절 행사에서 증언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말하는 제 모습.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자유네요. 그래, 자유구나. 9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통일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리춘희 씨,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최기충 씨에 대한 정보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충이요? 제 아들 기충이라고요? 기충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살아있나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중국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기충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리춘희 씨,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기충아, 너 살아있구나. 수용소에 있지만 살아있구나. 엄마, 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오빠가 기충 오빠가 살아있대. 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요? 오빠가? 응, 개천 수용소에 있대. 살아있대.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안고 울었어요. 엄마, 오빠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가 말했거든요. 정치범 수용소는 종신인 경우가 많다고요. 나오기 힘들다고요. 근데 리춘희 씨, 담당자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통일이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통일이 되면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될 거예요, 엄마. 꼭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기충아, 기다려. 엄마가 널 꼭 다시 만날 거야. 통일이 되면 엄마가 개천까지 갈 거야. 너를 데리러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셋이서 엄마랑 너랑 서연이랑 평양대동강 다리를 걸을 거야. 자유롭게. 2024년 12월. 저는 81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됐습니다. 딸은 잘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대리가 됐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딸보다 3살 위인 남자분이에요. 탈북자 출신은 아니지만 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래, 데려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합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사흘, 하나원에 가서 수업을 돕습니다. 제가 겪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어제도 새로 온 탈북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 둘. 네 식구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선생님은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중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80평생을 평양에서 살았는데 9개월 만에 다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12살쯤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북한이 그리우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립지, 얘야. 고향은 그리워지는 거니까. 대동강도 그립고, 모란봉도 그립고 남편 묘소도 보고 싶단다. 창광거리 우리 집도 그립고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란다.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근데 통일이 되면 좋겠어. 그럼 자유롭게 갈 수 있잖니. 남편 묘소에 꽃도 놓고 친구들도 만나고 조선중앙방송에 가서 후배들도 보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통일될까요?
될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 세대는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아들을 봤습니다. 얘야, 넌 자유롭게 자라는 거야. 원하는 걸 배우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게 자유란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통일이 될 거라고요. 그때 저는 평양에 갈 겁니다. 남편 박철수 묘소에 가서 꽃을 놓을 겁니다. 여보, 나왔어. 딸 서연이도 데려왔어. 우리 잘 살고 있어. 하고 말할 겁니다. 조선중앙방송 건물 앞에 갈 겁니다. 후배 윤미라를 만날 겁니다. 미라야, 잘 지냈니? 나 리춘이야. 너 방송 잘하더라. 화면으로 봤어. 하고 말할 겁니다. 창광거리 12호 2층에 갈 겁니다. 37년 살았던 우리 집이에요. 문을 두드릴 겁니다. 저 여기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한번 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개천 수용소에 갈 겁니다. 기충이를 데리러요. 기충아, 엄마 왔어. 이제 나가자. 자유야. 기충이를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딸 서연이랑 아들 기충이랑 셋이서 평양 대동강 다리를 걸을 겁니다. 자유롭게, 감시 없이, 카메라 없이, 원고 없이, 평양의 목소리였던 제가 이제는 자유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52년 동안 남의 말을 읽었지만 이제는 제 말을 합니다. 남의 생각을 전했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기충아,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통일이 되는 그날에 지금까지 제 긴 사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직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얻는 일에 큰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희망을 위해 영상을 더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